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다음 날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도 만납니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시장으로 성장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밝힙니다. 신남방 정책 구상과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이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 될 것입니다. 10일부터 사흘간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새 정부 경제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기간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외에도 주최국인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필리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아세안 기업인들에게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하는데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양국 정치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청와대 상납 대상은 정무수석실입니다. 조윤선, 현기환 두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매달 특수활동비 800만 원을 상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돈의 전달책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국장에게 돈을 받은 청와대 측 창구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전에 받은 상납금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당시 수석에겐 500만 원을 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수석이 임기 중 이렇게 받은 돈이 각각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돈을 받은 주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의자들의 경우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라고 말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여타 수석과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젯밤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재선들과 오차를 함께했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다룰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진통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은 뒤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규상 제명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게 홍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위에서도 윤리위로부터 관련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결을 요구해온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홍 대표의 측근은 홍 대표가 현장에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는 오늘 6일 탈당해 한국당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통합파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 문제는 일단 미뤄둔 채 박 전 대통령의 제명 성사를 한국당 복귀에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저번에 청와대 문건에서도 나온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각이 10시가 아니고 9시 반이었다는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 뭐 청와대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당시에 박근혜의 구속 연장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단 여기서 제가 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근혜가 실제로 9시 반에 알았는지 10시에 알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조작했다는 것인데 우리들 예상으로는 박근혜는 훨씬 오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중대본이라고 해요. 2014년 4월 16일 10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 이걸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10시 이전에 이미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10시 땡땡으로 정가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이 작성된 조치사항에 보면 대통령님 지시라고 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이미 10시 땡땡에 박혀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하면 저쪽에 쉴딩으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 할 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번에 청와대에서 10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9시 반이었었다, 사실은 이거하고 맞물리는 건데, 청와대는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문제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뭘 했냐, 이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는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지시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대통령 이름을 빌어서 지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담당자라는 게 대통령은 뭐 잠을 자고 있다라든지 뭐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알아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왜 세월호 사건 때 보면 해경들이 카톡으로 대통령님의 지시니까 빨리빨리 막 영상 보고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박근혜의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 이름을 빌어서 지시한 거, 그런 부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상상해보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예를 들어 땅끝마을이라고 쳐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멀단 말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난 게 아침 9시야. 그러면 이 9시 5분에서 9시 5분 이내에 청와대 상황실, 그러니까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그 민정수석실 쪽에는 금방 첩보로 유선 연락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1차 보고가 끝난 거죠. 그 이후에 요번에 이제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10시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된 상황 보고 작성 자료는 작성한 시점, 그러니까 10시라는 그 4월 16일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것 뿐이지 그 이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혹을 가져야 되는 건 사고가 인지된 그 시점에서부터 뭐 5분, 길어봤자 10분 이내에 청와대에 다 상황 전파가 됐을 텐데, 그러면은 상황을 접수한 비서관들이나 수석들, 비서실장이 박근혜한테 보고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청와대 내부 상황 자체가 박근혜한테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보고를 가로막았다고 이제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했느냐 못했느냐,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봐요. 담당자가 사회안전비서실이라는 이 사회안전비서실을, 청와대에 이 안에 있는 담당자들이 상부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인데, 왜냐, 갖다가 데려다 족치면 돼요. 안 했으면 이건 업무 태만이거든요. 족치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서류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박근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10시에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으려면 10시 이전에 이미 알고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얘기고요. 10시가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가 10시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고, 그 중간에 계속 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하고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또 자료가 또 나오긴 하지만 박남춘 의원이 제공한 서류에 보면 이미 9시 30분에 당일 9시 30분에 사회안전비서실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9시 30분에 모든 재원이 최초 신고가 몇 시에 됐는지, 그다음에 이 배 이름이 뭔지, 기타 등등 총원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9시 30분에 올려진 서류가 모든 비선이나 국정원 라인이나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공식적인 업무 서류에 의해서 9시 30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9시 30분에 보고가 되고 10시에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이 찍힌 서류가 정각에 나왔고, 그러면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9시 30분에 알았을 거고, 보고 시간이 뭐 기타 등등 유선이건 뭐건 간에 보고를 했다면 9시 35분에는 알았을 거고, 그게 몰랐다고 하면 그게 진짜 업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짓인 거죠.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봐왔듯이 박근혜에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 또는 박근혜가 보고를 받고도 어떤 것도 안 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청와대 시스템은 그런 거잖아요. 비서실장 지시니까 승객들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 빌어다가 박근혜가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박근혜의 첫 지시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골든타임 때 박근혜 당신은 그 보고를 받고 뭐 했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박근혜는 보고를 처음에 10시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친 거예요. 텀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지시한 게 10시 15분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건으로 보면 거짓말인 거잖아요. 진선미 의원이 지금 발표한 거에는 대통령 지시는 지금 10시에 나왔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10시 15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지시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기보다는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를만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서로 간에 갭이 생겨버린 해경에서 보고한 거나 또는 뭐 그 청와대에서 전파한 거나 이런 모든 자료들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나 이런 것들 자료들이 다 청와대랑 안 맞는 상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베에 비슷한 자유한국당 부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네 뭐 이렇게 쉴드 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후 5시에 박근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군용조끼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뭐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 자체가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해야지 나올 수 있는 언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5시 그 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그 발언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언제 정확하게 전체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세월호 7시간이 논란이 될 때 헌재 쪽에 어떻게 했다고 발표했던 그 시간별 그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헌재를 기망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망한 거죠. 청와대가 공식적인 루트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말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해서 완전히 기망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담당자들이 지시하고 이러는 거 말고 실제 대통령이 당신은 뭐 했어?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이게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실제로 박근혜는 뭘 했는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없다고 봐. 왜냐하면 박근혜 외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얼마 전에 11.6 이야기 한 것처럼 수십 년 또는 뭐 십수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실제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제 생각에서는 2019년도 안에는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부 관련 문건들이 사실은 걔네들이 청와대 측이 박근혜 측이 철저히 감춘다고 감췄는데 이런 빈틈을 통해서 이런 서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지금 뭐 급한 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급한 불을 어느 정도 끄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뒤지면 해경, 해수부, 청와대, 그 다음에 검찰에도 포함하고 국정원에서 모든 서류들이 나오다 보면 아마도 이빨이 다 맞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시 15분이라고 했던 건 박근혜 청와대 실두고 네. 중대본에서 나온 서류에는 이미 10시에 지시를 했다고 나오고 이후 앞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거지. 근데 진짜 7시간 동안 뭐 했을까? 우리가 벌써 국정농단 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다가.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지상파용은 아니고 팟캐스트용이니까 해요. 아유, 너무 지저분해서 못하겠어요. 시술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시술 받고, 뭐, 마취 받고. 그렇죠. 프로포폴 뭐 하고. 그러면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왜 JTBC의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바늘자국, 뭐 이런 게 이렇게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을 받느라고,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시술을 받느라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문고리 3인방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정호성 또는 뭐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가 이제 시술 받고 시술도 맨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날짜 잡아놓고 예약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했는지 뭐 청와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박근혜가 미처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정신 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한번 예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청취자분들도 워낙 이게 오래되고 또 이슈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헷갈리실까봐 매주 수요일은
박근혜가 업무를 안 받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놀았어요, 박근혜가. 자체 휴일? 그냥 비공식 자체 휴일로 놀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의 얼굴을 매만졌던 의사가 또 수요일이면 진료를 안 받았어요. 휴진. 그랬고, 당일날 그 후에 이틀인가 3일 뒤에 실리프팅 받았던 흔적이 사진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당일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중대본에 저녁 때 5시 넘어서 나타났고,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의사의 스케줄을 보면 대충 9시 전후였거든요. 9시 전후에 아마도 시술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은 그런 행적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면 프로포폴로 인해서 푹 주무시고, 아마도 오후에 3-4시쯤 돼서 미용사가 들어가서 머리 만지고 뭐 얼굴 만지고 해서 1시간 준비해서 5시 좀 넘어서 중대본에 나타난 거라고 강하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박근혜가 일부러 잠자고 나온 척 하는 퍼포먼스였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음모론의 이해는 세월호 사건을 뭔가 전국 대반전의 기회로 쓰기 위해서 박근혜가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퍼포먼스를 위해 했는데 뭔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박근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시시하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심정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약간 박근혜를 뭔가 이렇게 푹 주무시게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문제는 실제로 부시시하게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3시에서 3시 반에 미용사가 들어가서 다 만져요. 네. 예, 그래서 까치집 짓고 부시시한 부분은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뭔가 지금 논리전기가 이상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여간 뭐 복잡한데 그 미용사가 3시 반 정도에 들어가서 얼굴하고 머리 만진 건 맞거든요. 중대본 나타나기 직전에 미용을 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까치집 짓고 부시시한 거는 거의 의도적이었던 것 같고 뭔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너무 깔끔하게 하고 나타나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 오후 5시에 좀 깔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어색할 건 없다. 이게 음모론의 폐해라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분석이 달라. 네.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국정농단 사태 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근혜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의미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승객들 구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무슨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뭘 했네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걸 넘어서 하지 못하도록 말린 정황도 보이잖아요. 그 합참 의장이 대우조선 공장에 있던 구축함 발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고의로 취소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 미군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도 돌아가라고 받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이나 구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해도 다 말리고 그 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그 부분은 지금 잠시 후에 있을 공순주님과의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씨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수도 없이 많은 게이트나 어떤 사건들이 쏟아 나왔지만 왜 탄핵을 당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그게 무능론이든 뭐 음모론이든 간에 국가가 국민들 목숨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적 감정들이 미련 없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민주정부에 있어서만큼은요, 다른 건 몰라도 왜 문재인 대통령 그런 효과를 줬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도 그럴 분위기가 없겠지만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바로 불과 1시간 안에 국가안보실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받고 조율하고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효과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월호 사건, 특히 박근혜 7시간이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이 위증을 한 정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나오죠. 자기가 대통령부터 지시 받았다고 했는데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 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죠. 김장수는 지금 중국 가버렸었잖아요. 당시에 중국 대사로. 근데 김장수가 뜬금없이 중국 대사 하다가 국정농단 때 나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실드를 쳤는데 김장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서들은 김장수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김장수 씨도 지금 조사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조사가 나중에 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바로 그런 중요한 문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공순주님과의 이제 다시 세월호다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0회 향해 가네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이전에 지금 명종님, 야수님, 마차님과 함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세월호 이슈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박근혜 보고 시간이 10시가 아니고 9시 30분이다 이런 각종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그 방송을 한번 연속에 들으셨을 테니까. 자, 최근에 나온 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소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서 정경련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정 기탁한 434억 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는 안전문화센터를 국민성금만으로 종합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성금과 국가 및 지방재정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건립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문화센터 같은 걸 지을 때는 국가의 국민적 세금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짓는 방법이 아니라 국가는 책임 안 질 테니까 정경련이든 국민들 성금이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짓는 방법 국가는 돈 10원도 내지 않겠다 이런 안이 좀 들어있어서 약간 좀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요. 세월호 사고가 있기 전에 정부 계획에 이 안전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자금을 모으고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를 받아서 세월호 관련 이걸로 정부 원래 계획으로는 정부 자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를 싹 얼굴을 바꿔서 이쪽으로다가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걷어서 이거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돌아선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런 거잖아요. 숟가락 얹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거를 국민 성금, 기업들의 성금 이런 걸로 충당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사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세월호를 지금 진입시킨다고 하죠. 똑바로 세운다고 해요. 지금 5분 정도의 미수습자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건져 올릴 때 세월호를 진입시키는 방식이 사실 맞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진입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다시 그때 레일 있잖아요. 레일에다가 다시 올린 다음에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간 상태에서 세월호를 각종 크레인들을 이용해서 세운 다음에 다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럴 거면 애초에 그게 가능한 기술이었다고 하면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집어넣을 때도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 뜯어버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직립보행시켜서 다시 목포신항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발상가치가 정말 웃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에 세월호를 누워있는 채로 목포신항에 집어넣은 주체는 해수부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직립시키겠다고 하는 건 선체조사위원회라고 보면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국회가 구성한 물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들의 몫의 조사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건져 올릴 때 목포신항으로 집어넣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했던 세력들이 대체 누군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봤잖아요. 세월호 우현 부분이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요. 철판을 뜯어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현. 그러면 이거를 바다에 가서 세우던 육상에서 세우던 그 뜯어낸 것만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강하지 않으면 육상에서 세우면 아마도 무너질 위험성이 높고요. 해상에서 세우면 글로 물이 확 밀려들면서 유실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대안이 있겠죠. 밀봉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올 때 그때 물속에서 세웠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참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세월호를 인양할 때 램프 뜯어내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굳이 누워서 인양하게끔 만들었던 그 주체가 누군지를 좀 저는 알아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일하고 있고 또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여기도 수억 대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보면 뭔가 세월호 선체 자체로 숨기려고 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체 직립 작업에 총 68억 원 들어간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순주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의혹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예. 이제 그 몇 가지 말씀드리지 못했던 의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군 관련돼서 의혹을 좀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해군을 제외한 이제 그 세월호 의혹 관련돼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너무 거짓말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해경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수백 명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와 교신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죠. 예, 이것도 참 의혹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선장 그 진술에서도 해경함정하고 통화를 했다고 나오고 그 5.11 양희철 기장의 재판 진술에서도 세월호와 교신을 했다고 이제 진술을 한 내용이 있는데 애초에는 이제 그 수백 명이 있는 탑승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와 그 연락을 다고 얘기를 했던 구조사리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언이 좀 나와서 이걸 왜 숨겼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를 삼았던,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 진도 VTS 취초 신고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죠. 예, 요거 이제, 진도 VTS의 그 세월호 2항사 김영호가 이제 신고를 했다는 진술이 그 신정훈 1항사 진술하고 김영호 2항사 진술을 통해서 이제 그 신고했다는 사실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녹취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진도 VTS 녹취록은 9시 9분부터 생뚱맞게 세월호가 아니고 이제 진도 VTS가 세월호를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제 녹음이다라고 해서 여러 번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진도 VTS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침몰 초기에 이미 신고를 했다. 근데 녹취록에는 없다. 이것도 이제 의혹 사항인 거고 제가 전에 그 검사들 그 항족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이제 뭐 누락이다, 누락이 아니다 해서 처음에 이제 여러 차례 항족도를 이제 복원을 하면서 해수부가 이제 불신을 쌓았는데 그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진도 VTS에 가서 확인을 하니 하나도 누락되지 않은 원본 항족도가 있더라. 그걸 확인했다. 근데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수부에서는 애초에 세월호 항적도가 3분 36초가 누락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당일날 오후에 해시머니 그 진도 VTS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간 항적도에는 4분 59초인가가 누락이 돼서 시간이 또 틀린 희한한 그런 항적도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항적도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월호가 말한 그 누락된 부분과 해시머니 말한 누락된 부분이 시간 자체가 틀리다. 근데 진도 VTS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보니 누락된 게 없는 항적도가 있더라. 이게 있어서 요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전혀 확인을 안 했죠.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아주 많은 그 의혹사항 중에서 참 특이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 설도 많고 말들도 많았는데, 근데 요거 말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의혹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경 그 녹취록에 보면 9시 3분에 이제 본청 부실장이 목포 상황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침몰된 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 목포 상황실에서 침몰 자연적으로 좀 기울었다고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근데 본청에서 실제 침몰이냐고. 지금 보니까 18루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목포서에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목포서에서도 보기 18루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AIS에도 그렇게 찍혀 있네요. 근데 현재 계속 이제 기울었다고 하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이제 강혜성이 9시 4분 40초에 목포 원투투로 또 신고 전화를 하죠. 그때 이제 해경이 배가 속력이 어떠냐고 지금 물어봐요. 강혜성한테. 그러니까 강혜성이 지금 엔진을 다 끈 것 같다고. 지금 엔진 돌아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경이 그래요? 그런데 속력이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땐 속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혜성이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엔진을 꺼서.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멈춰 있는데 지금 해경이 보고 있는 AIS상에서는 18노트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제 세월호가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화가 9시 4분 40초니까 9시 5분이 넘어서까지 해경 상황실에서 보고 있었던 세월호는 18노트로 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의혹 사항은 18노트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이 나왔어요. 뭐 항적도 누락도 말이 나왔고. 근데 그 목포 해경서에서 일보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그 해수부에서 일단 그 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댄 게 뭐였냐면 국정조사에서 해수부가 서면 질의로 답변을 한 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4월 16일 9시부터 4시까지 목포 관제센터 AIS 원본 데이터를 긴급 복구하였으나 3분 36초가 누락이 된 항적도가 이제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밀 복원을 해서 이게 이제 이게 비교해서 복원한 게 목포 그 관제센터에 있는 항적도랑 비교해서 복원을 했다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36초에서 추가 복원을 한 번 더 해서 29초 미구간이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요게 그 해수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3시,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일날이죠. 3시 37분부터 9시 30분 동안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 위치한 선박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 서버 저장이 지연이 됐다고. 그리고 항적 저장 지연 원인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4월 1일날 서버 이중화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이중화 작업 중에 일부 소프트웨어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만 세월호 사고 당시 실시간 위치는 정상 표출되었으며 AIS 원본 데이터는 지방 VTS 14개소에 정상 저장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 중입니다. 라고 답변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그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랬죠. 그 18노트 관련돼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 18노트가 실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마지막 18노트로 달렸던 그 모습이 지연이 돼서 비춰지고 있었을 뿐이지 얘가 지금 18노트로 달리고 있는 게 잘못 보여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 직콤수 그 뭐 업체 사정도 나와서 진술을 했었는데 다 뭐 오류, 프로그램 오류 아니면 지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의혹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방금 진술 신고 그 시간도 그렇고 신고 내용도 그렇고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세월호 침몰 당일 목포 상황실 상황 일보를 보면 이게 이제 9시 2분에 발송이 된 상황 보고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작성이 됐겠죠. 2분에 발송을 했으면 그럼 이제 신고 전화가 58분에 들어왔다고 하니 그 사이 한 3분 정도에 이제 작성을 해서 발송을 했을 텐데 문제는 여기에 세월호 위경도가 찍혀서 발송을 해요. 세월호 위경도.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9시 2분 이걸 작성할 때는 해경이 보는 그 AIS에는 세월호가 18노트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목포 상황실에서 이 세월호 위경도가 나올 수가 없죠. 침몰 그러네. 현장이. 근데 정확히 34.11도 225.56 해서 위경도가 정확히 세팅이 돼서 발송이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 목포 상황실도 그렇고 위경도를 알 수가 없는데 목포 상황실에서는 정확히 위경도를 찍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요게 이제 계속 이어져요. 끝까지 상황 보고서에 계속 위치가 똑같이 다 이어지는데 침몰 현장이라고 해서 예, 딱 찍어서 지금 목포 현재 위치가 아니라 이게 원래 침몰 제대로 된 위경도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해석하면 네. 침몰 예정인 거잖아. 거기 가서 침몰 예정인 거죠. 예. 그래서 정확히 찍혀서 보내는데 발송 시간이 9시 2분인데 목포서에서 9시 5분까지도 18노트로 계속 가고 있는 세월호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목포서 얘네들은 어디서 이 위경도를 받았을까? 또 하나 이제 문제고 그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시를 받거나 연락받는 루트가 하나 더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혹이에요. 그리고 침몰했을 때 처음에 얘네가 왜 911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잖아요. 근데 전남 119에 통해서 연락을 받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그 위경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남 119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기지국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첫 전화 최덕화군의 전화 친구 전화를 연결해 줄 때도 정확히 위치는 모르고 진도 조도라고 얘기해요. 휴대폰 기지국 기준으로 진도 조도. 그래서 해경이 진도 조도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서거차돌이로 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지가 않아요. 119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원래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도 정확히 딱 신기하게도 위경도를 딱 찍어서 상황 보고서를 이제 발송을 했다는 게 저는 일단 첫째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지연이 됐을 수 있어요. 지연이 됐을 수 있는데 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사항이, 문제는 세월호 진도 VTS의 그 세월호 AIS는 18로트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세월호 그 항적도를 봤어요.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요렇게 해경 상황실에서 달리고 있는 세월호 18로트가 달리고 있는 그 시간에 진도 VTS AIS는 1.8로트, 1.7로트, 그러니까는 지금 넘어져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거의 속도가 없는 속도로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통합센터에서 신호를 같이 받아요. 해경하고 VTS랑 같이 받는다고요. 근데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연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네. 제가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18로트로 나온 이상하다고 하는 AIS 화면은 조작된 거를 다른 볼 수밖에. 화면을 쏘고 그렇죠. 어디선가 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자 화면에 계속 잘못된 화면이 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예, 그래야 이제 세월호의 이상을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14년도에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있었어요. 그게 실제. 그래서 제가 진도 VTS AIS를 다 보니까 이 시간에 진도 VTS에 있는 AIS는 1.8로트, 1.7로트로 해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해경에서는 18로트로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게 실제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건 지연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죠. 그리고 정부통합센터에서 지연이 돼서 신호가 지연이 나갔다고 하면 똑같이 18로트가 보여져야 돼요. 근데 진도 VTS AIS는 원래 속도로, 해경은 18로트로. 이거는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상규명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침몰 예정이었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참 목포서가 이 경위도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딱 찍어서 보낼 수 있었는지 저는 참 이게 좀 궁금해서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의혹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해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보내드린 음성을 좀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증인은 해군의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그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 참모처장으로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은 해군의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그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 참모처장으로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성 파일이 갖는 의미 뭐예요? 재판 증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2015년도 3월 19일 그때 한참 그 잠수함 충돌설을 이제 얘기해서 해군에서 이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군 그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한 이후까지 해군 작전사령부 연수훈련처장 직책을 수행을 했고, 현재는 잠수함 사령부에서 잠수함 전대장을 하고 있는 조동진 씨의 증언.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있어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해군이 지금 어떤 자료도 오픈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해군 함정 진짜 왔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런 증언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8시 58분이면 그 전남 119가 고 최덕화군의 전화를 해경으로 연결해줘서 통화를 끊은 시간이죠. 그래서 최초 신고 접수가 됐던 시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해군 함정이 와 있었다라고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시간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해군의 자료가 정말 이제 오픈이 돼서 국가 안위 때문에 오픈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광주 지원을 통해서 그 증거를 뭐 이렇게 없애지 못하도록 그건 이제 신청을 해놓기는 하셨는데, 이게 2급 비밀이라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확인하려면 검사,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 수사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관련돼서. 근데 그 검사들은 이제 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해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요청 없었다고, 해군이.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만 광주 지원에 요걸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삭제는 못하도록 막아놓긴 하셨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된. 그래서
예, 국가안보, 그 당시에 국가안보가 솔직히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303명이 죽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가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좀 오픈을 해서, 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논란이 됐던 게 해군이 해군의 입수를 막았다. 가 또 논란이 한참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에 조원진 의원실에 이제 해군이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그 해경은 해군 지원 함정과 항공기에 대해서 현장 구조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과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고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제출을 한 게 있어요. 해군이. 근데 4월 30일에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진성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근데 그 이제 진성준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그 해군 본부 군수참모부장 손차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해상구조에 대해서는 해경청이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관리 조정 책임이 해경한테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해군이 먼저 하잠색을 설치를 했지만 계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해경이 협조된 가운데 해군이 구조작전을 실시를 했다고. 네, 그리고 해경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서 협조된 가운데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시를 한 것이고 이제 조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수중 아래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해경이 조정한 거를 자기네들이 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성준 의원님 두 번,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일날 구조 세력이 공식적으로 처음에 도착한 게 12시 4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해군이 첫 입수한 게 오후 6시에 입수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어떤 거냐면, 예, 진성준 의원이 SSU 대원들이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 이제 도착한 게 12시 4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게 6시부터 저녁 6시에 이제 잠수를 해서 하잠색 하나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35분 동안 잠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대로 하잠색 하나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하잠색을 설치를 했을 뿐 선내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해경의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자기가 이제 받았다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짜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합참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구옥회라는 사람이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면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치하는 부분은 분명 해경이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항상 얘기하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효율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효율은 당연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조하기 좋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건데 얘네들이 말하는 효율적인 거라는 거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바닷속에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해경이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해군도 안 들어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경이 들어가봤자 소용없다고 해서 니네도 안 들어간 거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옥회라는 사람이 해군도 역시 하잠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몇 번 실패를 이제 거친다고. 그래서 그 이유 강한 조주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할 수 없었고 하잠색을 설치해야 동시에 많은 잠수사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바다를 아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그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훅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국방부의 답변서를 좀 읽어보면 첫날 도착했을 때 그 하잠색 하나를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잠수 미실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요.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해경 잠수팀 우선 입수. 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제 17일 오전에 이제 해 뜨고 나서 첫 그 잠수를 하려고 해군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잠수를 못한 이유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민간 업체 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를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언딘 설명드렸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려서 잠깐 이게 지나가서 기억을 못하실 텐데 이게 이제 그 17일 오전에 입수했던 사람이 김천일 이사예요. 그 SDS 표면공급식 장비 가지고 입수를 한 거는 맞는데 구조를 하려고 입수한 게 아니고 얘네들 인양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가 어떤 식으로 누워 있는지 봐야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걸 위해서 해경이 해군 니네들 들어오지 마라고 막았고 예, 해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 알겠어 그러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예, 일단 그래서 요점은 이들이 아니라고 계속 해군이 열심히 변명을 해요. 계속 이제 문제가 된 진성준 의원 이제 이 국정감사가 있은 후부터 막 기사가 빵빵 터지니까 제 해명자료도 내고 막 열심히 변명을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막은 거, 협조한 거라고. 근데 막은 게 맞고요. 이렇게 보면 막은 게 맞고 5월 20일 날 세월호 긴급 현안 질의 내용에도
나와요. 그 언딘 잠수사 때문에 잠수 못해서 통제해서 이제 못 들어갔다고 이제 해군이 얘기한 게 실제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잖아요. 제가 해군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9시 27분에 알았대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25분짜리 문서가 있으니. 근데 이제 27분에 알았다는 건 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대요. 27분에 아셨대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그래서 요 잠수에 대해서 김관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당일날 물론 현장에 해경이 먼저 와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상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안전관리는 잠수사 해군들인 거죠. 세월호 침몰 안에 들어있는 지금 생존자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안전하라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SSU를 통제를 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통제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김관진이 해경이 현장을 통제하고 해군이 지원하고 해경이 통제에 따라야만 된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전에 언딘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해군이 이제 어떻게 그 입수를 해서 3층 난간 출입구 난간 쪽에 이제 첫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해군 작전 그 사령부 해남 구조대장 장진홍의 얘기가 그 좌현보다 우현이 팽팽하게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타고 내려가면 해수 유입에 잠수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체에 내려줘서 벽에 딱 붙어서 내려가서 겨우 하잠색을 연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선체 진입구까지 이게 3층입니다. 난간. 선체 진입구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체 진입 전 난간에 하잠색 하나를 1차 연결하고 이제 팀이 올라왔다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얘기를 하죠. 지금 해수 유입이 되고 있다고. 에어포켓이 열심히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얘도 봤다는 얘기죠. 해군 얘도. 근데 이 해수 유입 때문에 해군 애들이 배 안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좌연이 있고 우연이 있었는데 좌연으로는 빨려 들어갈까봐 해수 유입이 안 되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언딘 설명드렸을 때 사진 보여드렸어요. 혹시 뭐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뒤집어져 있는 세월호 선수 옆에 공기통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슈트만 입고 서 있는 잠수사 사진을 한번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멀리서 해군이 그 하점색 줄을 잡고 열심히 강줄을 막 헤쳐서 수영을 해서 힘들게 잠수를 해서 이렇게 싹 3층에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세월호 선수가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몸 타고 찍찍찍찍 내려간 거예요. 찍찍찍찍 내려갔다고요. 근데 6시가 돼서야 하점색을 하나를 설치를 해요. 산청 난간에. 그리고 하나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문만 열면 선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내로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의 좌현에서는 해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 그쵸. 좌현으로 해수가 유입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갑판 쪽이거나 객실이거나 우연으로 에어포켓 맞아요.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글로 들어가면 내가 위험하니까 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해군이. 그렇죠. 그건 맞죠. 위험하죠. 에어포켓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해군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석균 청장도 얘기를 해요. 당일날 어디까지 수중으로 입수를 해봤냐고 해경이. 그러니까 25m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수심이 47m잖아요. 25m면 제가 보기에는 3층, 4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5층 객실까지 내려갔네요. 깊이가. 안 들어간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국회나 이런 데서의 답변이나 보고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가짜일 가능성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건 진짜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얘기했을 때 불리한데 얘기해. 바보가 아닌데 이 얘기하면 너네한테 불리하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일 가능성이 없다? 네. 해수 유입되는 거 지네가 눈으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빤히 보면서 이쪽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멀리서 간 게 아니고 선체 찍찍찍찍찍 타고 내려가서 하나 설치했다. 그게 다예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해경이 입수를 막은 게 맞는데 제가 하나 더 의혹은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서 빠졌을 때 해군하태 구조가 되려면 일단 시야가 맑은 바다여야 돼요. 해수, 유속도 거의 없는 바다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 안으로 빠져나와서 물 위로 떨어져 있으면 참 유리해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해경이 막은 게 맞다. 예, 확인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또 의문점이 해군 SSU가 출동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전남 119가 그 삼함대에도 연락을 해요. 그게 얘네들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면 9시 3분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해군 SSU가 출동 지시를 받은 게 9시 44분. 그리고 헬기를 탄 게 10시 51분.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게 12시 4분. 그게 최초 이게 이제 도착한 이제 사람들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처음에 출동할 때 받았던 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받냐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군 작전 그 사령부 장진홍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저희들이 최초 상황을 접하고 출동 지시를 받았을 때는 현재 상황이 여객선이 침수 중이며 승객 다수가 선체 밖을 탈출해서 해상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지시를 받고 해상 인명 구조를 신속히 할 수 있는 항공 구조사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해상에서 승객을 구조하여 인근에 있는 어선, 그다음 함정, 해경정 등의 빠른 시일 내에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거 없네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SSU는 잠수 장비를 갖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만 가게 홀가분하게 갔어요. 실제 몸만 홀가분하게 실제 갔는데 이 지시를 누군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SSU, 그러니까 처음에 첫 출동 지시가 44분이에요. 44분이면 해상에 빠져 있는 사람 당연히 없어요. 예, 당연히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요 지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물 밖에 빠져 있으니 니네는 빨리 가서 건져서 배 위로 옮겨라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네들은 공기통 없이 슈트만 입고 가요. 정말. 전혀 인명 구조할 생각 없었고 골든타임 이런 거 전혀 안 했다는 거네. 예. 근데 저는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문제잖아요. 방송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면 네. 일관되게 향한 어떤 방향은 네. 사람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없었어요. 맞아요.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하란 명령도 없었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시자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건 알 수 있어요. 누가 지시했는지. 왜냐하면 군대에서 지시를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누가 지시했는지 알아요. 44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비 없이 12시 4분에 가서 실제 입수를 이제 사람들이 있는 채로 이제 침몰이 된 이후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수를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진해에 있는 해군에서 장비를 헬기에 다시 실어보내요. 그래서 3시에 도착해요, 장비가.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해군이 입수를 막아서 6시에 처음 들어가죠. 실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시를 누가 했나? 사람들이 왜 누가 밖으로 다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나? 이거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 다 탈출해서 해상에 빠져 있다고. 구멍적게 있고. 박근혜가 오후 5시 넘어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획 냄새가 너무 풀풀 나죠. 어렵다.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증거 자료들로 나와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재수사 해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제2기 특조위 빨리 해서 수사권까지 다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였던 게 제가 아까 그 음성 파일 들려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음성 파일은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해군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그 2014년 6월 30일 날 세월호 침몰 그 국정조사 국방부 국정조사 할 때 나온 얘기예요. 경대소 의원이 사고 당일 9시 38분 공군 항공구조대 2명이 헬기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헬기 안에서 유관 수색만 실시했지 실제 구조 작업에 참여를 못했다. 그런데 이 공군 구조대는 원래 수중 탐색 구조 훈련을 받은 54명의 최정예 구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 헬기도 23대, 그 잠수복이나 뭐 공기통 같은 최신식 잠수 장비 30세트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이게 구조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한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그 횡설수설을 하고 말기 때문에 답변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38분에 항공구조대 이게 이제 정식적인 이제 그 명칭은 제6 탐색 구조 비행 전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통 뭐 빨간 베레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항공 조종사들 적진에서 떨어지는 구출하 픽업하는 팀이에요. 예. 네, 픽업하는 팀인데 이게 SSU나 UDT보다 훈련이 더 빡신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수부대 맞아요. 제일 강한 부대 중에 탑이에요. 뭐 SSU, UDT보다 제일 훈련도 더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그 구조가 주 목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장비도 모두 가지고 있고 구조 헬기도 가지고 있고 물론 능력도 있죠. 근데 38분에 이 사람들이 지금 2명이 헬기를 타고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배에 그냥 해서 물론 전원 구조가 다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대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에 참여를 못했죠. 예, 수중 그 탐색만 그러면 이렇게 헬기 타고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저 멀리를 돌았다는 얘기고 더 이제 제가 더 이제 드는 의문은 군 조치 사항에는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예, 누락됐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없고. 근데 이 공군 항공구조대의 부대가 위치한 곳이 청주국제공항이에요.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에서 그 이제 운영하는 헬기 중에서 1HH60을 타고 이제 보통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종을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최고 속도가 360km 정도, 순항 속도가 290km 정도 되고 청주국제공항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까지 거리가 320km. 그러면 그냥 그 넉넉히 잡아도 1시간 소요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게 8시 38분 정도에 출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8시 38분에 이륙을 한 거죠. 그래야 9시 38분 현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8시 38분이면 예전 같았으면, 이거 좀 이상해. 라고 얘기했겠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그 서류에 침몰 시간이 8시 35분이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죠. 이제는 이 시간이 좀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일단 있었답니다. 이 공군 구조대들이. 근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금 강력한 수사권 하나 있으면은 이런 거 하나만 파도 뭔가 나와도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강력한 검찰의 수사권은 이런 걸 파는데 전혀 쓰이지가 않았다는 게 참 놀랍고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해군에서.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검찰들이 자료 요청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속마음 같으면 전지전능한 수사권 같은 걸 갖고 막 다 압수수색하고 막 사람들 불러들여 조사하고 대지신문하고 막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결국은 사람이 한 일이잖아. 그렇습니다. 아주 큰 의문이면서 참 답답한 의문이고요. 이렇게 있었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확인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게 통영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통영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통영함에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투입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대기 지시를 한 거고 통영함에 챔버가 있으니 세월호 침몰 현장에 챔버가 혹시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투입을 시키려고 했으나 침몰 현장에 챔버가 넉넉해서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가 이들이 말하는 이제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째 그 해군에서 공개한 이제 공문이 2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공문이 있냐면 청해진 함과 통영함 여객선을 침몰 현장으로 긴급 이제 지원하라는 지시의 공문이 2장이 있는데 이 청해진 함이 왜 들어가 있냐면 당시 그 옥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어요. 통영함도 이제 거기서 건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2대를 이제 부르려고 지시를 내린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제목이 청해진 함 및 통영함 여객선 침몰 현장 긴급 지원 가로 열고 요청이라고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수신처가 청해진 함장 통영함장 방위산업청장 그리고 이제 뭐 해군 작전사령부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고 써 있고 참모총장 통영함 지원 준비 지시라고 써 있어요. 요거 근데 제목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긴급 지원 지시라고 돼 있고 내용은 지원 준비 지시라고 하나가 이제 돼 있고 그 밑에 또 내용이 뭐냐면 통영함 여객선 침몰 현장 긴급 지원 지시 요청이라고 또 한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 중간에 사이에 꼈어요. 준비 지시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일단 껴있고 그 밑에 내용이 위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총력 구조작전 지원을 위해 청해진 함 및 통영함의 여객선 침몰 현장 긴급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이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시간까지 나와요. 지원 시간까지. 지원 일시 4월 16일 12시부터 별도 협의시까지. 그리고 장소, 뭐, 거제 대우조선소 출항 준비 후라고 돼 있고, 지원 요청 사유는 여객선 침몰 구조 지원 끝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영함에 대한 지시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역시 제목은 긴급 지원 지시예요. 준비 대기 이게 아니고 지원 지시라고 돼 있고, 그 내용에 참모총장 통영함 지원 준비 지시, 여기 또 나오죠? 준비 지시라고 돼 있고, 근데 내용이 그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총력 구조작전 지원을 위해 통영함의 여객선
여객선 침몰 현장 긴급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지시함이라고 해서 지원 일시도 딱 또 시간까지 박아놨어요. 2014년도 4월 16일 수요일 12시부터 별도 시까지. 근데 군은 너무 사람 죽은 것도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데라서 이게 정말 제대로 그때 정말 해군 총장이 지시를 한 게 그대로 지금 오픈이 된 건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해요. 제목은 긴급 지시, 밑에 내용도 긴급 지시인데 중간에 생뚱맞게 통영함 준비 지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위청장한테 갔잖아요. 방위청장한테 갔는데 방위청장이 대우조선소로 이제 공문이 가야지 거기서 이제 배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거는 대우조선소까지 간 공문이 아니고 방위청장한테만 간 거고요. 방위청장이 이제 공문을 보낸 내용이 이게 이제 대우한테 간 겁니다. 요거 좀 내용을 읽어드리면 여기는 일단 첫째는 준비 지시가 하나도 없어요. 준비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청해진 함 및 통영함 자초선박 구조 참가에 관한 합의각서 통보라고 해서 이 공문과 합의각서가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청해진 함이 그때 이제 수리를 받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리받고 있는 청해진 항하고 통영함 여객선 침몰 현장의 긴급 지원 지시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준비 지시 아니고. 그리고 좌초선박 구조 참가에 관해서 합의각서를 부침과 같이 통보합니다라고 해서 부침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청해진 함, 통영함, 진도 해상, 좌초 선박 구조 참가에 관한 합의각서. 그래서 청해진 함, 통영함, 진도 군의 좌초 선박 세월호 구조 참가를 위하여 방위산업청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및 해군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 상호 합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합의를 하냐면 선박 구조에 대해서 선박 구조 참가 기간은 2014년도 4월 16일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써 있고 그 선박 구조 참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정산 후에 수정 계약 조치를 한다고. 얘 지금 아직 인도가 안 됐잖아요. 통영함이.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혹시 문제가 되거나 날짜가 길어지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계약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명시를 해놨고 선박 구조 참가로 인해서 함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청해진 함과 통영함 계약번호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지체 상금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추가되는 부분을 자기 해군에서 이제 납부를 한다.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고 밑에 내용이 함 운용 및 안전이라고 해서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적어놓은 게 어떤 게 적어놓냐면 조함권 배 운영할 수 있는 조함권 있잖아요. 이거를 해군에 인계한다라고 적어놔요. 인계해야지 이제 그렇죠. 해군이 가지고 나가겠죠. 예.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은 선박 구조 종료 후에 조함권을 그 해군으로부터 다시 인계받는다고 적혀져 있고 대우조선 해양은 선박 구조 기간 중에 함정의 장비 운용을 비롯해서 제반 사항을 그러니까 무리 없이 지원을 한다고 적어놨어요. 이 보면 뭐 사인은 다 대우조선해양 방위산업청 뭐 해군참모총장 사인은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대기라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방금 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대기라는 내용은 없어요. 합의각서 내용에. 근데 실제 지금 해군하고 정부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 사람들과 새누리당들이 우겼던 것처럼 대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은 해군에서 방위산업청으로 보낸 공문에만 나와 있어요. 실제 대우조선 해양에는 대기라는 지시 자체가 안 내려갔다고요. 그냥 긴급 지시만 내려갔지. 구조 지시만 내려간 예, 거죠. 대기라는 지시가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월호 침몰 현장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두 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죠. 10시 하고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해요. 근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준비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깐 좀 국정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원진 의원이 두 차례 정도 걸쳐서 해군 참모총장의 여객선 침몰 구조 지원 지시 공문을 이제 내려보냈는데 이게 얘네들은 새누리당이니까 당연히 대기 지시라고 얘기를 하겠죠.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죠.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김관진이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조원진이 뭐라고 하냐면 3시간 만에 변경을 합니다. 출동 명령을. 원래는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된대요. 근데 첫 지시가 10시에 내려졌고 11시에 두 번째 지시가 내려졌으면 3시간 만이면 1시에 이게 명령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최초는 출동 지시 1시쯤이 돼서야 이제 대기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관진이 변경이 아니고요 하면서 설명을 해. 이래저래서 변경이 아니고 현장에 청해진 함도 있고 챔버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이제 구조대가 그때 왜 청해진하고 평택함이 있었어요. 그 구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자기네들이 예비로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또 그 질의 내용에서 해군 참모차장 엄현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을 했던 게 지시가 한 번 내린 다음에 수정 지시가 한 번 다시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원진 의원 질문에서 김관진이 대답했던 거와 엄현성이 얘기를 한 거와 들어보면 일단은 명령이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대기 명령이 나갔던 게 아니에요. 바뀐 거고 이런 굳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시예요.
10시면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 해군 참모총 이게 엄영성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해군에서 현장에 있는 챔버나 잠수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를 자기가 했다고 통영함. 그 검토 결과 그 시설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기를 시켰고 만약 경우에 장비의 고장이나 그러니까 청해진 함이나 평택함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함정의 고장에 대비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를 사전에 맺어놓은 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10시면 물론 실제 구조는 없었지만 이 시간이면 우린 다 구조를 하고 있는 줄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배에서 전원 구조가 다 돼서 챔버가 필요한 상황인지 필요 없는 상황인지 몰라요. 10시면. 그렇잖아요. 전원 다 구조했으면 챔버가 필요 없잖아요. 언론에서는 전원 구조 상태라고 나오고 있었던. 예, 챔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구했는데 얘네 그럼 챔버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통영함을.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군 쪽에는 일단 초기에 명령이 내려간 구조 명령이 내려간 건 정상적인 루트로 내려갔는데 이게 한 시쯤 돼서 해군 입수 막은 것과 비슷한 이유로 통영함이 출동하는 것을 막았던 정황이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때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해군 참모총장 명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대기 지시면 굳이 이렇게 2번이나 지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대기 지시인데 2번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첫 지시 10시에는 잠수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올지 챔버가 필요할 상황이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때까지는 오보가 전원구조 오보였어요, 10시면.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미리 뭐 알았다는 얘기냐? 사람 안 구할지 니네 알고 챔버 준비했던 거야?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투입 지시를 한 거예요. 투입 지시를 한 건데 요거는 막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힌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짧게 통영함을 왜 막았 이거를 쭉 보는데 제가 이래서 막았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통영함이 사진 이제 텔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수심이 47m잖아요. 그 통영함 홀수가 4.76m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떴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그 깊이가 4.76m라고요. 그러면 그 세월호 옆으로 누웠을 때 선폭이 22m죠. 예. 거기 왜 네모난 칸에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다이빙벨 같은 거? 네. 그게 통영함이에요. 통영함에 다이빙벨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선처럼 사묘박 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지선처럼 세월호 위에 4곳에 묘박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다고요, 배를. 그리고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다이빙벨을 바로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요, 첫째. 그리고 GDPS 같은 경우에 항상 언딘이 자랑했던, 그래서 파도가 셌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리지 않게 배 자체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너울이 세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자동으로 잡아줄 수 있어서 구조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표면 공급 잠수 시스템, 혼합기체 시스템, 스쿠버 시스템 장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최상의 장비가 있었군요. 네, 다 가지고 있었고 감압 챔버 2대 수용 가능했고 여기는 그 의사까지 같이 헬기 착륙 가능했고 그리고 크레인까지 있었어요. 왜 우리 세월호 침몰 초기에 세월호를 좀 낮은 데로 이제 옮겨서 구조를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 이 통영함이 독도함 아시죠? 네. 독도함. 그거를 예인할 수 있어요. 이 지금 통영함이 해상에서 대양 예인용 토킹 윈치라고 그래가지고 예인 능력이 14,500톤까지 돼요. 그러니까는 세월호는 가뿐히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이씨.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안들 중에 그 배를 연안 쪽으로 미는 조그만 엄청난 마력의 보트들도 있더만요. 네,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깊지 않은 곳으로 갖고 갔으면 에어포켓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구해낼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많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런 걸 안 쓰냐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이래서 오면 안 됐던 거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그리고 유추할 수밖에 없죠. 납득이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김관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해진 함도 있고 평택함도 있잖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17일 날 저녁, 그러니까 17일 날 날짜가 지나서 다음 날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게 챔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챔버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바지선 설치를 안 했으니까 잠수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 지금 맞지가 않는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통영함에서 있었던 그 다이빙벨 같은 것이라고 하는
구조 장비가 이름만 다를 뿐 뭐. 다이빙 벨이라기보다는 웹벨이라고 뭐 이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어딘가에 좌초되잖아요. 네. 태평양에 좌초가 됐어. 그러면 얘가 가서 그 다이빙 벨 같이 생긴 애를 해서 잠수함 윈치에다가 문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구조해내거든. ROV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 절단하고 그것도 같이 통용하면 그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그 전에 왜 해군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다이빙 벨 비슷한데 얘는 이제 유속이 강한 바다에서는 움직이지 못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그게 PTC라고 해서 그건 청해진 함에 있는 잠수정인데 그거 말고 다이빙 벨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못 쓰는 게 맞아요. 유속이 세니까. 근데 이렇게 다 잠수 장비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영함이 오지 못한 건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장비 이상이어서 그 얘기해요. 장비 이상이었고 우리 게 아니었다. 방사청의 대우조선해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통영함 합의각서를 쓸 필요가 그렇죠. 없었다는 국가적으로 거죠. 지금 국가적 재난의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그거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 컨트롤 한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밝혀야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꽤 있었네요. 네. 세월호에서 사람을 구조하기에는 최적의 배가 통영함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황망하고 분통 터지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세월호에 어떤 의혹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또 자료가 또 나오긴 하지만 박남춘 의원이 제공한 서류에 보면 이미 9시 30분에 당일 9시 30분에 사회안전비서실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9시 30분에 모든 재원이 최초 신고가 몇 시에 됐는지, 그다음에 이 배 이름이 뭔지, 기타 등등 총원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9시 30분에 올려진 서류가 모든 비선이나 국정원 라인이나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공식적인 업무 서류에 의해서 9시 30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9시 30분에 보고가 되고 10시에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이 찍힌 서류가 정각에 나왔고, 그러면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9시 30분에 알았을 거고, 보고 시간이 뭐 기타 등등 유선이건 뭐건 간에 보고를 했다면 9시 35분에는 알았을 거고, 그게 몰랐다고 하면 그게 진짜 업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짓인 거죠.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박근혜에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 또는 박근혜가 보고를 받고도 어떤 것도 안 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청와대 시스템은 그런 거잖아요. 비서실장 지시니까 승객들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 빌어다가 박근혜가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박근혜의 첫 지시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골든타임 때 박근혜 당신은 그 보고를 받고 뭐 했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박근혜는 보고를 처음에 10시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친 거예요. 텀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지시한 게 10시 15분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건으로 보면 거짓말인 거잖아요. 진선미 의원이 지금 발표한 거에는 대통령 지시는 지금 10시에 나왔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10시 15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지시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기보다는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를만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서로 간에 갭이 생겨버린, 해경에서 보고한 거나 또는 뭐 그 청와대에서 전파한 거나 이런 모든 자료들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나 이런 것들 자료들이 다 청와대랑 안 맞는 상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베 비슷한 자유한국당 부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네 뭐 이렇게 쉴드 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후 5시에 박근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뭐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 자체가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해야지 나올 수 있는 언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5시 그 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그 발언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언제 정확하게 전체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세월호 7시간이 논란이 될 때 헌재 쪽에 어떻게 했다고 발표했던 그 시간별 그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헌재를 기망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망한 거죠. 청와대가 공식적인 루트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말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해서 완전히 기망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담당자들이 지시하고 이러는 거 말고 실제 대통령이 당신은 뭐 했어?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이게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실제로 박근혜는 뭘 했는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없다고 봐. 왜냐하면 박근혜 외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얼마 전에 11.6 이야기 한 것처럼 수십 년 또는 뭐 십수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실제로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제 생각에서는 2019년도 안에는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부 관련 문건들이 사실은 걔네들이 청와대 측이 박근혜 측이 철저히 감춘다고 감췄는데 이런 빈틈을 통해서 이런 서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지금 뭐 급한 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급한 불을 어느 정도 끄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뒤지면 해경, 해수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다음 날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도 만납니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위 수출 시장으로 성장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밝힙니다. 신남방 정책 구상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이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 될 것입니다. 10일부터 사흘간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새 정부 경제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기간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외에도 주최국인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필리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아세안 기업인들에게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하는데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양국 정치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청와대 상납 대상은 정무수석실입니다. 조윤선, 현기환 두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매달 특수활동비 800만 원을 상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돈의 전달책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국장에게 돈을 받은 청와대 측 창구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전에 받은 상납금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당시 수석에겐 500만 원을 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수석이 임기 중 이렇게 받은 돈이 각각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돈을 받은 주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의자들의 경우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라고 말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여타 수석과 비서관들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젯밤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재선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다룰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진통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은 뒤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규상 제명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게 홍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위에서도 윤리위로부터 관련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결을 요구해온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홍 대표의 측근은 홍 대표가 현장에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는 오늘 6일 탈당해 한국당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통합파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 문제는 일단 미뤄둔 채 박 전 대통령의 제명 성사를 한국당 복귀에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저번에 청와대 문건에서도 나온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각이 10시가 아니고 9시 반이었다는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 뭐 청와대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당시에 박근혜 구속 연장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단 여기서 제가 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근혜가 실제로 9시 반에 알았는지 10시에 알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조작했다는 것인데 우리들 예상으로는 박근혜는 훨씬 오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걸 중대본이라고 해요. 2014년 4월 16일 10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 이걸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10시 이전에 이미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10시 땡땡으로 정가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이 작성된 조치사항에 보면 대통령님 지시라고 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게 이미 10시 땡땡에 박혀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하면 저쪽에 쉴드용으로 대해버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 할 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번에 청와대에서 10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9시 반이었었다 사실은 이거하고 맞물리는 건데 청와대는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문제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뭘 했냐 이게 돼야 되는데 박근혜는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지시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대통령 이름을 빌어서 지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담당자라는 게 대통령은 뭐 잠을 자고 있다라든지 뭐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알아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왜 세월호 사건 때 보면 해경들이 카톡으로 대통령님의 지시니까 빨리빨리 막 영상 보고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박근혜의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 이름을 빌어서 지시한 거 그런 부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상상해 보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예를 들어 땅끝마을이라고 쳐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멀단 말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난 게 아침 9시야. 그러면 이 9시 5분에서 9시 5분 이내에 청와대 상황실, 그러니까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그 민정수석실 쪽에는 금방 첩보로 유선 연락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1차 보고가 끝난 거죠. 그 이후에 요번에 이제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10시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된 상황 보고 작성 자료는 작성한 시점, 그러니까 10시라는 그 4월 16일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것 뿐이지 그 이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혹을 가져야 되는 건 사고가 인지된 그 시점에서부터 뭐 5분, 길어봤자 10분 이내에 청와대에 다 상황 전파가 됐을 텐데 그러면은 상황을 접수한 비서관들이나 수석들, 비서실장이 박근혜한테 보고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청와대 내부 상황 자체가 박근혜한테 접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보고를 가로막았다고 이제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했느냐 못했느냐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봐요. 담당자가 사회안전비서실이라는 이 사회안전비서실을 청와대에 이 안에 있는 담당자들이 상부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포인트인데 왜냐 갖다가 데려다 족치면 돼요. 안 했으면 이건 업무 태만이거든요. 족치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서류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박근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10시에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으려면 10시 이전에 이미 알고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얘기고요. 10시가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가 10시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고 그 중간에 계속 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하고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면 공순주님과의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씨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수도 없이 많은 게이트나 어떤 사건들이 쏟아 나왔지만 왜 탄핵을 당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그게 무능론이든 뭐 음모론이든 간에 국가가 국민들 목숨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적 감정들이 미련 없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민주정부에 있어서만큼은요. 다른 건 몰라도 왜 문재인 대통령 그런 효과를 줬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도 그럴 분위기가 없겠지만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바로 불과 1시간 안에 국가안보실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받고 조율하고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효과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월호 사건 특히 박근혜 7시간이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이 위증을 한 정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나오죠. 자기가 대통령부터 지시 받았다고 했는데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 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죠. 김장수는 지금 중국 가버렸었잖아요. 당시에 중국 대사로. 근데 김장수가 뜬금없이 중국 대사 하다가 국정농단 때 나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실드를 쳤는데 김장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서들은 김장수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김장수 씨도 지금 조사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조사가 나중에 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바로 그런 중요한 문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공순주님과의 이제 다시 세월호다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0회 향해 가네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이전에 지금 명종님, 야수님, 마차님과 함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세월호 이슈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박근혜 보고 시간이 10시가 아니고 9시 30분이다 이런 각종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그 방송을 한번 연속에 들으셨을 테니까. 자, 최근에 나온 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소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서 정경련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정 기탁한 434억 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는 안전문화센터를 국민성금만으로 종합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성금과 국가 및 지방재정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건립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큰 문제는 뭐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안전문화센터 같은 걸 지을 때는 국가의 국민적 세금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짓는 방법이 아니라 국가는 책임 안 질 테니까 정경련이든 국민들 성금이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짓는 방법 국가는 돈 10원도 내지 않겠다 이런 안이 좀 들어있어서 약간 좀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요. 세월호 사고가 있기 전에 정부 계획에 이 안전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자금을 모으고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를 받아서 세월호 관련 이걸로 정부 원래 계획으로는 정부 자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를 싹 얼굴을 바꿔서 이쪽으로다가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걷어서 이거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돌아선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런 거잖아요. 숟가락 얹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거를 국민 성금, 기업들의 성금 이런 걸로 충당하려고 하는 뭐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사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세월호를 지금 진입시킨다고 하죠. 똑바로 세운다고 해요. 지금 5분 정도의 미수습자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건져 올릴 때
세월호를 직립시키는 방식이 사실 맞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직립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세월호를 다시 그때 레일 있잖아요. 그 레일에다가 다시 올린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검찰에도 포함하고 국정원에서 모든 서류들이 나오다 보면 아마도 이빨이 다 맞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시 15분이라고 했던 건 박근혜 청와대 실두고 네. 중대본에서 나온 서류에는 이미 10시에 예. 지시를 했다고 나오고 예. 이 왁구도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거지. 근데 진짜 7시간 동안 뭐 했을까? 우리가 벌써 국정농단 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다가.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지상파용은 아니고 팟캐스트용이니까 해요. 아유, 너무 지저분해서 못하겠어요. 시술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시술 받고 뭐 마취 받고 그렇죠. 프로포폴 뭐 프로포폴. 하고 예. 그러면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왜 JTBC의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바늘자국 예. 뭐 이런 게 이렇게 구멍 보였다고 사진에,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술을 받느라고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예. 시술을 받느라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문고리 3인방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그중에 정호성 또는 뭐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가 이제 시술 받고 시술도 맨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날짜 잡아놓고 예약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했는지 뭐 청와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박근혜가 미처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정신 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한번 예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청취자분들도 워낙 이게 오래되고 또 이슈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헷갈리실까봐 매주 수요일은 박근혜가 업무를 안 받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놀았어요, 박근혜가. 자체 휴일? 그냥 비공식 자체 휴일로 놀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의 얼굴을 매만졌던 의사가 또 수요일이면 진료를 안 받았어요. 휴진. 그랬고 당일날 그 후에 이틀인가 3일 뒤에 실리프팅 받았던 흔적이 사진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당일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중대본에 저녁 때 5시 넘어서 나타났고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의사의 스케줄을 보면 대충 9시 전후였거든요. 9시 전후에 아마도 시술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은 그런 행적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면 프로포폴로 인해서 푹 주무시고 아마도 오후에 서너 시쯤 돼서 미용사가 들어가서 머리 만지고 뭐 얼굴 만지고 해서 1시간 준비해서 5시 좀 넘어서 중대본에 나타난 거라고 강하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박근혜가 일부러 잠자고 나온 척 하는 퍼포먼스였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음모론의 이해는 세월호 사건을 뭔가 전국 대반전의 기회로 쓰기 위해서 박근혜가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퍼포먼스를 위했는데 뭔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박근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시시하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심정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약간 박근혜를 뭔가 이렇게 푹 주무시게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문제는 실제로 부시시하게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3시에서 3시 반에 미용사가 들어가서 다 만져요. 네. 예, 그래서 까치집 짓고 부시시한 부분은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뭔가 지금 논리전기가 이상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여간 뭐 복잡한데 그 미용사가 3시 반 정도에 들어가서 얼굴하고 머리 만진 건 맞거든요. 중대본 나타나기 직전에 미용을 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까치집 짓고 부시시한 거는 거의 의도적이었던 것 같고 뭔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너무 깔끔하게 하고 나타나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 오후 5시에 좀 깔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어색할 건 없다. 이게 음모론의 폐해라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분석이 달라. 네.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국정농단 사태 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근혜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의미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승객들 구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무슨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뭘 했네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걸 넘어서 하지 못하도록 말린 정황도 보이잖아요. 그 합창 의장이 대우조선 공장에 있던 구축함 발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고의로 취소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 미군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도 돌아가라고 받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이나 구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해도 다 말리고 그 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그 부분은 지금 잠시 후에 있을